반갑습니다, 여러분. 홍 소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코너는 상가 견문록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상가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서 저에 대한 키워드를 3가지를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첫째, 경험, 둘째, 사만보, 셋째, 지역과 상권 전문가입니다. 제가 투자를 한 20년 이상 했고 수많은 지역을 누비고 현장을 4만 부 이상 걷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을 발굴하고 상권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경험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2001년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로 분양권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에 주식으로 한 3천만 원 말아먹고 그거 어떻게 복구해 보려고 다시 이제 분양권 투자를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시작한 게 2001년에 시작이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부터 경매 이런 것들을 2002년, 2003년 꾸준히 해오다가 2011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행사도 가서 근무를 해봤고요. 부동산 시행사, 그 다음에 경매학원, 수원의 마스터 경매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몇 년간 이제 연구실장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복재테크라는 데에서 상가 강의하고 현장 교육하는 임장 교육 이런 것도 좀 담당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의 경험은 다양하게 오랜 시간 많이 있습니다.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에 제가 좀 꽂히게 됐습니다. 상가가 약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모호하고 어떤 도식화나 수치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끝까지 한번 파보자 이런 욕심이 나서 상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책을 좀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의 활동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요즘에 이제 상가가 여러 가지 붐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제가 상가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그냥 저 혼자 알고 있기에 좀 아까워서 요거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만 보 걸었다. 이걸 모아봤어요. 2만 보 이상의 걸음을 모아봐서 제 강의할 때나 저를 소개하는 글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4만 보를 걷는다. 이렇게. 이게 하루에 걷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이제 2만 보 이상 4만 보를 주로 이게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2, 3일씩은 업데이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이 예전보다도 부동산을 했던 초기보다도 더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있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강의나 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상가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를 이미지 사진 작업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동선의 차이가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건물의 변화 전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4만 보의 사나이다. 4만 보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과 상권 전문가라고 저를 많이 소개합니다.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기록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요게 이제 종로 쪽을 임장한 그 현장 수업 코스입니다. 이게 한 2, 3km 되는 것이고, 보이는 쪽에 제가 보기엔 오른쪽으로 이제 요게 이제 물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기록이죠. 그래서 저는 상가 전문가이기보다는 상권 전문가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죠. 왜? 상가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상권은 어떤 큰 원 같은 존재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 상가가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상권이 숲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상권을 보고 상가를 보는 게 맞다라고 싶어서 열심히 현장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한 10년간 굉장히 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의 변화를 많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듯이 10년간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름 촉도 생기고 감각도 조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 소장만의 이제 발걸음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전 뭐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17년 4월에 제가 익선동에 간 겁니다. 2017년 4월 봄에. 그래서 요게 요즘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익선동 한옥마을 조만간 명소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은 익선동이 굉장히 대세이자 한류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명성을 떨치고 뭐 가치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만 해도 조금 모호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오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런 지역을 좀 알아보고 투자로 권유하는 것들, 뭐 여기 보시면 이것도 2017년 6월인데 연남동.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뭐 성수동, 그다음에 강릉 커피거리, 이게 KTX 뚫리면서 어디가 좀 변화와 투자가 몰릴까,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좀 찾아다닌 거, 이런 것들의 기록들을 남기고 요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유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뜰 지역이다니까. 가치, 전 주로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가격은 지금의 것에 일일비하지만 가치는 미래에 성장할 것인가, 쇠락할 것인가를 봐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가, 투자했다면 발을 빼야 되는 것인가의 판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보다는 상권과 지역의 흐름과 분위기를 아는 게 투자자로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패하는 투자, 제가 주식으로 워낙 많은 돈을 말아먹어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제 나름의 이제 몸부림으로 현장을 다니고, 그래서 좋은 지역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이나 조금 감각이 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래서 제가 이제 모아놓죠. 여기 수업 때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뭐 이렇게 보면 유명한 지역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걸 뜨기 몇 년 전, 뭐 작게는 2, 3년, 3, 4년 전부터 다양하게 다니고 발굴해서 밀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 괜찮은 정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지키는 것. 가장 재테크에 좋은 건 뭐다? 그죠? 잃지 않는 것. 당장 손해를 보지 않는 것. 요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자가, 금리, 경제 상황에 의해서 변수가 발생해서 내 물건이 여러 가지 고통에, 그다음에 그래서 존버의 시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을 발굴하고 상권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먼저 투자를 할 수 있고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탈출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현장 수업을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했습니다. 2017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 현장 수업의 부분을 좀 담아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건, 성공하는 상가를 투자하고 싶고 좋은 지역을 발굴하고 싶다. 그럼 뭐 당장 운동화 하나를 사시고 티셔츠를 사서 현장을 나가시라. 이런 것들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건강도 얻고 투자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 뭐 일석다조의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러면 이렇게 발품을 팔고 지역과 상권을 보는 당신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저는 요번 총선이 끝났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가 지하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건 작년에 많은 제가 준비 끝에 총선과 상관없이 저는 지하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계속 수차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걸 작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렸던 것들도 좀 있고 한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구체적으로 좀 지하화 시대에 호재 선별하기, 많은 지하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 그 지하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하화를 바라봐야 되는가? 또 그러면 투자는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워밍업으로 지하화에 대해서 좀, 그럼 지하화가 뭐냐? 뭐 다 지하에 있으면 지하화냐? 이런 것들, 이 스튜디오가 지하가 있으면 이것도 지하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하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뉴스, 뭐 철도 도로망 도시구조
한다. 그 다음에 고층 건물 지하화 시대 열린다. 철도 대신 이런 것들의 뉴스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고, 요 한 3달 사이에 제가 신문 기사를 조금 비카인지라는 신문 기사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봤더니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4,600건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지하화가 우리들 곁에서 항상 이슈가 됐었나? 언제부터 있었나 하고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쭉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들 사이에서 지하화가 많이 이슈화 됐죠. 요즘의 이슈화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거나 화려하진 않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들 곁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지하화와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함께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화는 도대체 그럼 어떤 것인가 객관적으로 조금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도식화를 해봤는데 도로, 철도, 시설 이렇게 3가지가 구체적으로 지하화다. 그 지하화는 이제 오래되고 낡은 시설들, 뭐 도로도 그렇고, 도로는 이제 소음, 공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지하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하에 묻으면서 지상에는 여러 가지 편리 시설과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철도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를 들면 이제 분진, 소음이 워낙 심하고 우리들과 조금 멀리 있었으면 또 고속철도 같은 것들은 소음과 진동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설은 조금 낯설 것 같은데 그 지하화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시설의 지하화가 있는가를 한번 들어가는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이는 게 구글 지도에서 제가 템즈 강변의 핵심 지역을 좀 캡처해 봤어요. 요 버킹엄 궁전도 보이시고, 뭐 트라팔라 광장,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런던 관광 가시면 꼭 보는 빅벤이나 런던 아이가 여기 핵심이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딱 보면 뱅크사이드 발전소라는 게 요게 보이죠? 요게 그 옆에 보시면 테이트 모던. 지금은 갤러리, 세계적인 현대 갤러리로 10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다음에 런던에 가면 꼭 가보는 곳 중에 하나죠. 그게 원래는 뱅크사이드 발전소였고, 1981년도 이후에 이제 어떤 먼지, 공해 이런 걸로 가동을 중단한 채 방치되다가 그 이후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테이트 모던이 됐고요. 아래 보면 배터시 발전소도 비슷합니다. 75년, 뭐 83년 보이시는 게 그 굴뚝이 4개, 원래 2개였다가 4개로 됐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발전소가 현대에는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이 중에 저는 이제 뱅크사이드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그 뱅크사이드, 템즈 강변에 있는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 이게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때 템즈강 주변에 공장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염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공동화되고 그 다음에 뉴타운 정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공해 오염 먼지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영국을 조금 런던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요거 가동을 멈추고 요것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렇게 이게 화력발전소일 때 터빈 굉장히 보이시죠? 요걸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것들의 미술 전시 작품들을 만드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터빈실이 있던 데는 굉장히 층고가 높고 공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규모 있는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서 현재는 이 공간이 뭐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많은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시죠. 이게 바로 영국의 자랑거리 런던에 가보면 필수 관광 코스인 테이트 모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세계 5대 뭐 런던에서 첫 손에 손꼽히기도 하고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여기 6, 7층에 가면 아주 전망대가 좋다라고 입소문이 난 뷰 맛집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굴뚝이 뭐 100m 가까이 되거든요. 95, 6m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런던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밀레니엄 다리와 함께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새롭게 영국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어떤 화력발전소를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그러면 이게 지하화는 아니지 않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반문하실 것 같아서 한국의 유사 사례가 그럼 무엇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또 지하화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요게 당인리선이라고 지금 이제 홍대가 보면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촌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용산선 해가지고 예전에 철도 노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는 게 이게 당인리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죠. 지금은 홍대 가장 핵심 거리로 했는데 요 당인리선을 쭉 따라가 보면 요 길이 나옵니다. 아까 요게 당인리선이고 요 끝에가 뭐가 있어요? 이게 석탄을 나르던 화물과 석탄을 나르던 노선이거든요. 당인리 발전소 1929년에 만들어진 그래서 당인리 화력 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던 노선입니다. 요게 홍대고요. 지금은 요게 이제 이후에 폐선이 되고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안 떼고 이제 가스, LNG나 이런 천연가스를 떼기 시작하면서 이게 필요 없게 되고 폐선이 되고 그 이후에 뭐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 거리, 여기는 특히 주차장 거리로 차를 많이 댔죠. 그리고 이게 요즘의 모습, 이게 서교 365라 그래서 요 올라가면 홍대고 여기가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건널목이고 이쪽에는 버스킹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가장 홍대의 랜드마크 거리이자 홍대의 핵심 거리로 많은 관광 명소, 사진 명소, 그래서 좋은 곳으로 지금은 홍대를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한 이곳이 당인리 철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끝에 이게 있었죠. 한강변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요게 1929년에 만들어진, 아까 그 테이트 모던 뱅크사이드하고 좀 비슷하죠? 굴뚝에서 연기도 좀 나고, 규모는 요게 약간 작지만, 그래서 그런 풍경, 그래서 이게 위에서 항공기로 찍으면 이렇게 한강변에 이렇게 된 여의도 쪽이 예전에 이제 모래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당인리, 그다음에 여기에 석탄을 공급하던 게 당인리선이다. 이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게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요즘에 이제 도시재생하기 전에 그 뱅크사이드도 도시재생을 해서 테이트 모던으로 바뀌었는데 이 화력발전소 요게 보시면 맨날 보시면 알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붙어 있냐면 요거는 수증기입니다. 뭐 공해나 오염물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화력발전소를 도심 한가운데 이제 홍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 화력발전소를 계속 두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해서 시 외곽으로 옮기는 것들 검토했다가 시 외곽에 옮기는 것들이 협상이 잘 안 돼서 다른 시에서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를 지하로 묻자. 여기서 이제 지하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지하화로 묻고 이 주변을 도시재생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가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창 프로젝트. 그래서 홍대 당인리 문창 프로젝트라고 문화발전소 창작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인리 발전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18년도에 나왔어요. 18년 12월에 이게 당선작 문화체육관광부 가 전반적인 것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설계자이 나왔습니다. 그 당인리 발전소를 이런 식으로 꾸미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18년에 설계자 당선작이 나왔고 20년에 착공을 해서 23년에 준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인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작년에서야 이제 착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는가? 그게 그대로 그 스케줄대로 예상대로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이제 갖기 좀 시작했을 겁니다. 요즘 총선에도 이제 그게 이슈화 됐는데 폴리코노미라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것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뭐 총선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선까지 각종 선거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출마자분들께서 공약을 내세우고 그래서 공약만 넘치고 그게 빌공짜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약만 넘치고 실제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를 결정하실 때 이런 것들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많이 자주 강조할 것들은 호재만 보지 말고 호재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둘째,
호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실패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폴리코노미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호재, 개발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맛동산에서 좀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요게 그 당인리 발전소 아까 그 수증기를 내뿜던 둔탁한 당인리 발전소의 변화된 이후의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는 지하로 묻고 그 기존에 쓰던 화력 발전소는 테이트 모던형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또 좋은 거 여기 보시면 요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강까지 이어지는 강변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점들과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미뤘어요. 되게 오랜 시간 미뤘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게 지금 위성사진, 지금 아마 컴퓨터를 켜시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나오는데 요 당인리 발전소를 카카오 맵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요 지하화 공간, 요게 기존의 발전소 공간, 이렇게 두 공간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또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네이버 맵으로 지금 보시면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게 국가 기관 시설이라 그래서 뭐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유지하고 저 예전에 이 앞에 가서 사진 찍었다 굉장히 뭐라고 들었어요. 이런 중요 시설은 함부로 사진 촬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고 팻말도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하면 절대 안 된다. 보안 시설이다.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 그래서 네이버 지도는 이렇고 다음 지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 그 지도는 네이버, 다음 구글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비교해서 활용하시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자, 넘어가서 이게 이제 지하화. 아까 그 지상에 우뚝 섰던 화력발전소를 지하 20m, 장장 되게 깊이,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20m에 그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넣는 공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찍은 거예요. 지금 가면 이렇게 찍지 못합니다. 초창기에 찍었기 때문에 여기 찍을 수, 지금은 이거 시트지를 다 붙여서 내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 터빈 같은데, 지하를 쑥 묻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게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지상에 있는 발전소를 지하화한다. 그래서 아까 테이트 모던은 지상에 있는 걸 재생하는 거였지만 요거는 우리나라는 지상에 있는 걸 지하로 묻어서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의 시설 얘기가 이제 여기 있게 되죠. 2단계는 기존에 쓰던 발전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해보자. 테이트 모던형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그래서 문창 프로젝트, 당인리 문창 프로젝트. 제가 당인리 하는 건 그 예전부터 당인리 발전소라는 요즘은 뭐 당인동 이런 도시된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당인리라는 이름이 입에 붙어서 그렇게 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묻으면서 지상에는 멋진 녹지 공간을 주변 분들한테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뷰가 정말 좋아요. 뷰 맛집. 멀리 보이는 이게 파크원 보이시죠? 63빌딩 보이시고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과 한강을 같이 마주하는 공간으로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감탄을 자아내시고, 요게 2단계로 이제 할 발전소 공간, 4호기, 5호기, 요 공간 같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요게 조감도. 그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포디움과 뭐 프롬나드 해가지고, 포디움은 단상이란 뜻이거든요. 그 발전소 두 개를 연결해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유와 쉼을 찾을 수 있는 전망. 요즘 아시겠지만 이런 조망 전망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을 꾸미고 이게 포디움이라 그래 산책길이 뭐 프롬나디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지금 만들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게 단상이에요. 발전소 4호기와 5호기를 합쳐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요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엔 버스킹 공연도 하고 공간을 즐길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한강을 내 품 안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부 실내 공간은 어떻게 꾸밀까? 왜? 그 터빈 발전소가 있었던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을 걷어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해서 문창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대와 손을 잡고 내부에 다양한 전시
예술 창작인의 공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카페나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양하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4, 5기를 걷어내고 하이퍼 파빌리온이라 그래서 이게 파빌리온은 뭐 가건물, 정자 이런 뜻으로 요 공간에서 뭐 버스킹 공연도 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조망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강을 오롯이 바라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당인리발전소 4, 5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기존의 테이트 모던형이 아닌 그 당인리만의 스타일로 도시 재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조감도거든요. 요게 메인 문으로 오시면, 요게 도로 공간의 메인으로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한강을 지금도 가실 수 있고요. 요 4, 5기 발전소가 리모델링을 하면 요렇게 요 전망대 공간과 산책을 하면서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된다.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한 게 기존에 이제 여기 상권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카페. 그래서 이 공간이 새롭게 창출되면서 당연히 상수 쪽에 새로운 투자가 몰리고 뭐 지금도 많은 투자가 몰려서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의 창출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없는 한국 최고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한강과 새로운 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지금껏 없던 공간의 창출과 탄생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만 된다 하면, 약속대로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대에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인간의 본연에는 좀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 그래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감, 요즘은 아시겠지만 오션뷰가 또 대세이기 때문에 이 한강이 주는 공간, 한강이 주는 어떤 느낌,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 사진 제가 찍은 거거든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습니다. 제가 2테라가 넘는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이 이제 요게 단상으로 아까 그 옥상 공간 포디움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전망대가 비슷하게 실내 공간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1단계 이제 만들어진 공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제가 줌을 당겨서 여의도 공간 파크원 보이시죠? 요게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1단계 공사한 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서 요 공간이 딱 보입니다. 그죠? 여의도하고 물살 보이죠? 요걸 가까이 가서 쫙 하면 요게 이제 나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즐길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새로운 공간이 되고 정말 낭만 있고 젊은 청춘들과 다양한 세대들이 이 공간에서 돗자리 깔아! 치킨 시켜! 맥주 한잔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낭만을 즐기고 이야기를 풀 수 있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추억과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2단계 프로젝트가 좀 아쉬워요. 아까 제가 이제 폴리코노믹을 말씀드렸는데 18년 12월에 당선작이 나와서 20년에 들어가기로 한 공사가 아쉽게도 5년, 4년 반 가까이 연기돼서 작년 5월에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화창작발전소 해가지고 2단계 요 공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요 비주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아까 나온 그 조감도대로 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4호기, 5호기 해가지고 만들고 있다. 4호기는 여기를 많이 뜯어내고 5호기는 요걸 많이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한국 스타일의 도시재생 성공 프로젝트 홍대 새로운 공간을 만나실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년 반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부 장관님께서도 여기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과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용두삼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오랜 시간 제가 17년부터 이제 현장 수업을 했거든요. 벌써 지금 24년이니까 7년 전부터 이 공간을 현장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요. 왜? 저는 이제 18년에 당선작이 나오고 20년에는 완저기가 된다니까 믿었죠. 그래서 투자를 권유했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제가 약간 조금 우스운 사람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오랜 시간부터 이 공간의 중요성, 이 공간이 갖는 변화, 이 공간에서 투자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연남동 2011년 임장 수업하면서 부동산 뭐 매물 리스트 이게 연남동 경의선 숲길 제가 현장 수업을 했을 때가 17년 겨울부터 했거든요. 그때 투자를 위한 임장 수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매물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평당 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단독이 3천 이하일 때였죠. 지금은 아시겠지만 단독이 없어요. 여기 가면 뭐 평당 1억, 싼 게 7, 8천, 조금 비싼 건 1억 5천에서 2억 사이 하니까 지금 되게 많이 뛰었죠. 뭐 3, 4배 이상, 4, 5배까지 뛴 지역들인데 제가 현장 수업을 하면서 많이 권유했었고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 지역과 상권을 발굴하고 그걸 투자로 연결해서 싸게 미리 경쟁 없이 싸게 매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많은 높은 수익을 보되 약간 리스크가 선진입하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분석력을 통해서 조금 극복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당인리 발전소가 완성이 된다면 연남동 지금 말씀드린 연남동 경의선 숲길의 연남동 국내 최고의 골목 상권 그리고 좌타가 공인하는 넘버1 상권으로서 첫 손가락, 그러니까 골목 상권 하면 이제 연남, 뭐 성수, 익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핫하고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 만약에 당인리 발전소가 지어진다면 여기에는 또 어떤 공간과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요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홍대는 정말 다양한 골목 상권들, 뭐 홍대 요 주변에 상권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핫하고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홍대는 굉장히 넓게 꾸준하게 확장하고 있죠. 이쪽 연희동이나 이 당인리 발전소를 통해서 이 주변 상수 쪽에 합정 쪽까지 확장성을 더 갖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의 개발 호재 변화를 통해서 상권력이 좀 더 높아지고 투자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하화를 바라보는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발굴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시설을 통해서 지하화가 호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특정한 일부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뭐 철도, 도로 이런 것들로 호재가 아닌 것도 많이 있던데 그게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저한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얘기를 또 다음 얘기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시설의 지하화를 얘기했다면 뭐 오름차순으로 이제는 철도의 지하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철도에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지하철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기존에 오래전부터 있던 철도 시설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의 다양한 도시 재생과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해보죠. 철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1900년 되기 전에 인천에 경인선이 놓아지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증기기관 이후에 디젤, 그 다음에 전기기관차, 고속철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대심도 열차, 지하 40m 이하에서 다니는 대심도 열차까지 다양한 철도의 변화가 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증기기관차, 디젤 기관차 이런 것들의 쓰임새, 활용세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공간이 다운타운의 핵심이거나 여러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철도의 활용으로 해서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철로. 기존에 이제 철로를 활용하는 것들, 폐선 후 공원화하는 게 연남동, 경의선 숲길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또 들어서기도 해요. 요 사례를 또 제가 조금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로를 활용한 복합시설이 뭘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역사 활용. 뭐 아시겠지만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용산, 영등포까지 역사역 위에 기존에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쓰던
역시설에서 지금 쇼핑 공간들, 백화점과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의 활용, 그래서 복합 쇼핑몰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철도는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승객도 있지만 화물 중심의 물류의 중심이 지었죠. 지금은 뭐 다양한 교통망들이 그 물류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갖춰져 있던 이런 물류의 규모 있는 철도 차량 기지나 시설들이 다시금 이제 주목받고 새로운 시설로 지금 거듭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으로 철도 시설의 리모델링이 해외에서 가까운 일본에서 두 개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역 중심의 하마마치 시에 이제 화물 중심의 물류로 쓰이던 것들이 여기도 이제 신간센 열차가 틀리고 화물 물류의 철도 쓰임새가 줄면서 이 공간이 활용세가 없어진 걸 94년도에 재생을 통해서 45층짜리 고층 건물을 지어서 이 지역에서 랜드마크, 그 다음에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연출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재생 사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손꼽히는 나고야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뭐 JR 센트럴 타워, JR 게이트 타워에서 굉장히 고층 건물에 굉장히 지역의 명물, 세계적인 명물이기도 합니다. 요게 철도 위에 지어진 시설이죠. 그래서 이런 철로 넓은, 예전에 물류, 화물을 운송을 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철도의 활용 쓰임새가 그때보다는 좀 줄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남는 공간을, 왜? 이게 도심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버려두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수색역이 그랬고, 광운대역, 서울역, 용산역들이 이런 공간처럼 활용되는 개발 계획이 지금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기 서울역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요 넓은 공간에 개발 계획이 있죠.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현재 계획 중이고 진행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광운대 역세권. 이게 예전에 성북역이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광운대가 있어서 이름을 성북역에서 광운대로 바꿨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얼마 전에 구체화되고 진행 계획에 대해서 뭐 29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왔죠. 요 공간에 복합시설, 상업시설, 그래서 뭐 45, 6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아까 일본하고 비슷한 사례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쪽 지역이 좀 갇혀 있어요. 앞에는 철도시설, 뒤에는 우이천, 이런 공간들이 갇힌 섬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재생을 해서 도로를 놓게 되면 공간이 열리게 되고 열림으로써 여러 공간들이 좀 좋아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바라보는 것들을 투자로 연결시키고, 예를 들자면 뭐 요게 지금 이마트, 대형 쇼핑 시설들이 요 공간이 원래 갇혀서 단지내 상가가 되게 좋았는데 요 단지내 상가가 이런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쓰임새와 활용새가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죠. 그래서 이런 단지내 상가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조금 투자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매물로 내놓고 다른 데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 어떤 변화, 어떤 개발을 통해서 투자적으로 나의 리스크, 나의 투자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걸 볼 수 있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가장 국가적 이슈이죠. 국제 업무 지역지 개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용산 정비창부지. 그래서 이게 철도의 정비창부지였던 것들을 새롭게 고층의 개발로 용산 지역을 그 용산공원과 함께 정말 양지대입니다. 용산공원, 철도 정비창부지의 국제업무부지, 이 두 트랙으로 서울의 중심이 되겠다. 그게 바로 정비창부지. 이 조감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용산을 새롭게 변모시킬 대규모 프로젝트. 이것도 뭐다? 철도 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이고 도시재생이다. 물론 스케줄과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린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화이트 사이트라는 것들을 발표해서 차량 기지와 뭐 역과 관련된 또 새로운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이 좀 어려운 어떤 제약이라든가 개발 이후에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죠.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풀어줘서 시행자들,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낙후된 시설들을 바꾸고 지역의 이미지도 바꾸고 투자적인 것들로 새로운 지역을 창출해보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철도 노선의 활용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해서 여러 지역 사례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철도 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이슈되는 걸 제가 먼저 좀 가져와 봤어요. 그 테이트 모던처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그 원래 운송을 하던 지상의 고가로 만들어진 철도 노선이거든요. 요게 이제 오래돼서 쓰임새가 없으니까 폐선이 되고, 그러면 얘를 그냥 허물기보다 시민들한테 걷는 공간, 녹지 공간으로 돌려주자. 그래서 요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하면 도시재생의 선도 사례,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서 철도, 오래된 철도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들의 모델링을 잡는 게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요 비슷한 게 한국에도 있다. 어딜까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주 유사해요. 요게 해운대 해수욕장, 요게 송정 해수욕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동해 남부선을 도시재생해서 폐선된 것들을 그린 레일웨이와 블루 라인 파크라는 것으로 명명해서 새로운 지역의 명물로 지금 관광지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 라인 파크 스카이캡슐 굉장히 유명해요. 이 지역에 가면 관광객들, 연인들 꼭 한 번쯤은 타보는. 그다음에 블루 라인 파크에서 해변 열차. 요것도 굉장히 해변을 보면서 지하철 관광열차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린 레일웨이.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블루 라인 파크와 그린 레일웨이가 아까 하이라인처럼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많은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전국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 이게 전부 담지는 않았습니다. 왜? 전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몇몇 개만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뭐 포항부터 시작해서 강릉, 목포, 대구, 아까 보시는 부산 2개 여기 있고 서울도 있고요. 광주, 수인서, 인천, 수원 이렇게 전국에 여러 가지. 왜? 철도는 오랜 시간 우리들의 발과 우리들 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시설이었고, 정말 거미줄같이 놓아져 있고, 그게 현대에 와서 새로 재편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노선들은 새롭게 좀 꾸미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노선들을 어떻게 가꾸고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인선. 요 보시면 여기 보이는 수인선. 워낙 긴 노선이죠. 50km가 넘는 수인선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 수인선과 현재 수인선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수인선은 협궤 열차라 그러죠. 협궤. 궤가 협소하다, 좁다. 그래서 여기에 타면 마주본 두 분이서 팔로 맞잡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인들이 데이트하듯이 이렇게 맞잡을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좁아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인 개인 투자자의 사철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기는 애매하고, 요 수인선 협객이 시작된 건 좀 아픔이 있죠. 여주 이천의 쌀을 인천을 통해서 반출하기 위한, 그래서 화물 운송용으로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됐죠. 그래서 37년에 만들어졌고 95년도에 이제 마지막 운행을 빠빠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뭐였죠? 그렇죠. 이제 수인선 일반 열차화하는, 그래서 지상에 있던 것들을 지하에 묻기도 하고 지상에 그대로 두기도 하는 이런 것들의 공사가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수인선 부분 지하화 이후에 재개통을 연도별로 이제 차근차근 인천항 근처에서 수원까지 하는 수인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알고 계신 게 지금의 협계 수인선이 아닌 현대 수인선이다. 그래서 요 중에 일부, 전체가 지하는 아니거든요. 부분만 지하라 전체는 지상입니다. 요게 인천항이죠. 인천항에서 요 노선이 수인선 지상 구간이었는데 지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잠깐 보면
그래서 수인선 바람길숲. 제가 거꾸로 읽었네요. 바람길숲으로 해서 요 공간이 이제 철도가 있던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원. 그래서 요 공간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굉장히 예전 추억을 기릴 수 있도록 철도도 그대로 경의선 숲길처럼 이렇게 수인선 바람길숲을 통해서 주변과 같이 어울리는 공간, 공원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그러면 홍대 연남동 같은 곳은 없을까?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주변을 조금 조사해봤더니 특화골목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오, 좋은데 미시홀구 특화골목. 여기 뭔가 조금 요 바람길숲에 여기 딱 보이죠?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뭔가 있어 보이죠? 이 정도면은 레트로 열풍의 복고도 되고, 여기 카페, 익선동형, 여기가 바람길숲의 공원, 딱이다. 이런 부푼 꿈을 안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한 두세 군데가 카페나 다른 걸로 바뀐 건 있었는데, 전혀, 연남동, 익선동 전혀, 헛물키하고 왔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을 벗어나면 좀 아쉬운 건가?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아까 거기가 인천이었다면 그러면 수원 쪽에도 여기가 이제 고색역 주변이거든요. 여기도 지하로 넣고 상부는 이제 이렇게 공간과 광장을 꾸몄어요. 요 주변도 요게 보여서 여기 좋네. 여기도 카페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약하고 아직은 좀 뭔가 크다. 여기가 괜찮다라고 저는 가감하게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는 아쉬워요. 그래서 연남동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는 조금 지하화를 했고 어떤 주변의 변화도 있었지만 규모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즐기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된다. 한 김에 그러면 인천에 오래된 철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왜 여기도 공원 지하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천의 오래된 노선들.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오래된 노선들입니다.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 소장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해안가에 있는 북해안선 그다음에 주안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주인선 그 다음에 이게 축항선, 수인선, 동양화학선이 아까 보신 수인선하고 좀 연계돼 있죠. 그 다음에 군용철도라고 또 있어요. 인천이, 이게 군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철도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보면 군부대, 비군부대 굉장히 여러 군데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의 도시이기도 해서 군용철도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 특히 부평 상권 그 주변에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제가 좀 알려드려 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인선과 군용철도 이 두 가지 주안역에서 인천항으로 연결되는 주인선 오래전에 폐선이 됐죠. 그래서 폐선된 주인선의 모습 이게 주인선을 안내하는 이게 주인선이거든요. 요 주변에 이런 경관에 요 공간을 약간 도둠으로 공원 만들어 놓은 정도 제가 전체를 쭉 주변까지 상세히 자세히 조금 훑어봤는데 약간 아쉽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인천처럼 인천의 수인선처럼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평의 군용선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거야. 철로 주변에 이런 풍경 굉장히 여러분들 정겹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과서나 영화에서나 불법한데 요 주변에 다 군부대입니다. 요 주변에 군부대고 요 끝도 여기서 한 300가면 군부대예요. 군부대 주변에 약간 가거물 형태로 있는 이런 곳도 좀 부평에 지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돌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군용선의 한 자락에 또 이런 풍경도 있어요. 오, 좋아. 저 이거 보고 처음에 굉장히 설렜어요. 요 사론 인테리어 임대로 나와 있는데, 야, 여기에 카페, 커피숍 어때? 이거 딱인데, 요 철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연남동식의 카페 들어가면 딱일 것 같은데, 전혀 없어. 여기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랐어요. 인천을 제가 이게 지하화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다녀봤는데, 좀 아쉽고, 조금 설렘이 있다가, 그냥 싹 좀 가라앉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보면, 요런 풍경들도 있어요. 산곡이동, 여기 산곡동이거든요. 철길 공원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그 텃밭 형태로 쓰게 하고, 어떤 식의 카페도 없었고, 어떤 식의 변화도 좀 없었어. 물론 여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세대 형태의 건물들과 교회, 이런 뭐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여지는 좀 적었다. 그 조금 제가 아쉽다. 여기도 변화가 있었으면 주변에 아파트나 사람들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좋은 상권이라든가 지역의 가치가 많이 뛸 텐데 조금 아쉽다라는 모습, 군용선이 이런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조금. 그러면 인천의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른데 이런 연남동 같은 곳은 없을까? 그래서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찾아본 곳이 뭘까요? 서울이야.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활용되는 것들 중에 괜찮은 게 좀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의선과 쌍벽을 이룬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쌍벽은 아니고 경춘선 공원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원구에 있는 건데 아까 그 성북역 여기 보시면 그죠? 성북역. 지금은 광운대역이지만 원래 성북역이었다. 이게 경춘선 9열 완행열차 같은 거죠. 무궁화호, 비둘기호. 예전에 낯설다. 예전에 뭐 통일호, 무궁화호, 비둘기호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뭐 비둘기호, 통일호 많이 다니던 데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일로 안 다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택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원구예요, 노원구. 다 아파트 천지인데도 있고 주택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도 경의선처럼 공원화를 시행했죠. 여기가 지금 대학교 과기대, 과학기술대인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공릉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건물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상권이 카페가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조금 담지는 않았는데 가보시면 여기 카페들이 조금 많아요. 연남동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남동이 한 5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카페들이 조금 많이 있다. 그래서 요 대학생 애들이 지나가고 이 공원의 접점지 아닙니까? 요 사거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코너에 요 건물을 제가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는 공원화 됐고 뒤에는 공원화 아직 안 된 1단계, 2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됐거든요. 그 사이에 약간 변화가 덜 되고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관심이 없을 때 이제 전 다니면서 투자거리를 만든다, 투자처를 발굴한다 그랬죠. 왜 앞으로 여기가 공원화 다 되면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처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어떨까? 돼도 되나? 그걸 보기 위해서 이게 비포 이렇게 지금 가면 이거 없죠. 여기 뚫렸어요. 그래서 순댓국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보고 싶다. 헤어샵, 헬스클럽도 요즘에 맞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보고 싶다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핫한 상권에 많이 보이는 이 비포 애프터의 확실한 이런 공원화를 통해서 이 건물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최소 제가 보기엔 뭐 10억대 이상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못해도 5억대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연남동 같으면 10억대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여기가 연남동은 아니기 때문에 뭐 5억대만 돼도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계속 샘플링한 경의선 숲길. 경의선 숲길이 전체 4단계로 거쳐서 전체 공원 조성을 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요 3구간에만 굉장히 스포트를 받지만 여기도 제가 이제 현장 수업을 통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했었었는데 요게 17년 사진. 뭐 말이 필요 없죠. 17년 가을 정말 물반 고기반에서 사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부터 이제 몇 년 뒤에 뭐 했어요? 잔디를 보호합시다. 잔디를 살립시다. 잔디가 아파해요. 이런 걸로 이제 잔디에 지금 못 들어가게 하죠. 이때는 이제 마음껏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여기 깔고 맥주 어마어마하게 마셨죠. 치킨 배달 시키고. 그래서 이게 17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연남동 경의선 숲길은 여기가 이제 경의선 숲길. 요 뒤에도 근데 요 공간이 왜 이렇게 떴는지 아세요? 이게 지상철로 삼각지로 갇힌 공간이었어요. 양쪽에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나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요게 메인으로 거의 이제 요 빨간 블록 안에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80% 리모델링 했거나 신축해서 골목 상권의 최고의 랜드마크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이 이렇게 되는 데는 홍대, 첫째는 홍대가 컸다. 둘째는 요 경의선 숲길에 요 지하로 묻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컸다. 지금 요 지상 철로 한 3m에서 5m 이렇게 돋아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다녀요, 열차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새로운 공간이 또 만들어지면 물론 연희동으로 지금 많이 확장을 해 있지만 확장성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보인다. 요 공간 혹시 그럼 이 공간 좋지 않을까? 여기 연대생분들이 기숙사, 그래서 여기는 조금 고층은 아니지만 중층 때 기숙사 건물들이 많아서 그러기엔 부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오히려 연희동 쪽이 좀 더 제가 보기엔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요 공간이 이렇게 뜨고 요게 확장을 이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최고의 골목 상권은 지하화, 철로 지하화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화이트 사이트처럼 서울시 안에 다양한 선로의 지상 구간이 지금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개발과 연구가 지금 쉼없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역에서 용산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타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테스트와 연구 용역을 했고 서울역과 용산역은 예타에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 가시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진정성 있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화는 끊임없이 오랜 시간 우리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공부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 지역도 최초의 선로, 기차 이런 것들이 인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에는 그거 말고도 지상에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인 지상철 이 두 공간이 여러 지역의 많은 것들의 요소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 계획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것들은 여기 청라까지 하는 거 안 됐다가 여기서 여기는 통과를 했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일반화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경인 지상철은 이번에 알겠지만 선거 기간 전에 지하화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이 지역의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 이건 스터디가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투자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되면 어느 지역에 어디를 포커싱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요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그다음에 도심 복합 개발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실제 요 1월 달에 해가지고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셔도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오래된 폐철선 그다음에 도심 내에 있는 쓰지 않는 노선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그 공간들이 우리들한테 조금 더 녹지, 그 다음에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통합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국토연구원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좀 본격적으로 연구 영역에 들어갔다. 그래서 몇 년 안 있으면 전체적인 통합 밑그림이 나오니까 그 전에 괜찮게 될 만한 지역들을 선점하는 것,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다녀보면,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죠. 그럴 만한 지역들은 이미 조금 싹수가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지역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설을 지하화, 철도의 지하화, 마지막으로 투자적으로 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은 도로의 지하화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가볍게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도로의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 직선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약간 곡선화, 동산 1, 2 신도시 가운데 있는 건데 약간 곡선화돼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직선으로 피고 그 직선으로 핀 데를 지하화로 만들고 동탄 2 신도시를 지상의 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된 데를 직선으로 만들고 여기에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된 데를
이렇게 직선으로 하고 여기를 녹지 공간으로 해서 동탄 2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 연결을 해서 동탄 2 신도시를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미 이건 뭐 오래전부터 발표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공간을 before, after.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동탄 2 신도시가 되는 거죠. 요게 현재 지금 활발하게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국회대로 지하하고 상부공원 조성 사업. 요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부분적으로 좀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국회대로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사진 찍은 건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국회대로는 국회 앞에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국회대로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국회대로의 메인은 국회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국회대로가 거기 그 넓은 도로 지하화를 해가지고 뭐가 거기가 그러면 뭐 저기 된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국회대로가 뭐냐? 그러면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은 하지만 메인은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두 공간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 구간과 지하 차도 구간. 여기에 지하가 나오죠. 도로 다이어트 구간과 지하 차도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지하화죠. 그래서 이 지하 차도 구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로 다이어트 구간은 뭐 제가 좀 봐왔거든요. 별반 없더라고요. 전체 구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3개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서울 제물포터널 대심 지하차도 사업, 그 다음에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그 다음에 그 지하화한 뒤에 그 위에 공원을 하는 게 서남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이 3개가 같이 있다. 그래서 좀 살펴볼까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이 오른쪽에는 도로 다이어트, 왼쪽에는 지하차도.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신월 여의지하도. 원래 제물포 터널이 있던 곳을 유료로 대심도로 새로 뚫었죠. 그래서 지금 이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의도. 요게 신월 IC 있는 데쯤이죠. 그 다음에 요게 도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지하차도 이렇게 3개 산업. 하나, 둘, 3개 산업입니다. 요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질 건 이 지하차도 구간이다. 그래서 신월 여의도 구간, 이게 2,600원인가 그렇죠? 쭉 타면은 신월 IC까지 쭉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요 도로 다이어트 구간은 솔직히 별반 없어요. 여러분이 요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그렇죠. 요 조감도 보니까 좀 땡기죠? 아까 보신 경의선 숲길, 경춘선 숲길 같은, 그래서 지하로 묶거나 폐선을 공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 구간은 이게 서부간선도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부간선도로도 굉장히 많은 차가 지나다니고 일부 2개 차로를 4개 왕복 4차로를 지하로 넣고 위에 차량 통행을 좀 줄여서 소음 공해 먼지를 좀 줄임으로써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조금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들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뭐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아서 요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지하차도 신설 구간에서 신월 여의차도도 있지만 새로운 공간을 또 새로 만들죠. 요거 보시면 아까 도로 다이어트하고 비슷해서 지상에 차도 있고 지하도 차도 있어서 여기도 효과가 별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 공원의 폭이 일단 30에서 40은 낸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폭이 30에서 40이면 상당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폭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면 공원으로서 다양한 시설들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녹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녹지 공간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지상에는 차가 많이 안 다녀야 되는 게 이제 필수 조건인데, 이 2개 차로는 왜 생활도로는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어떤 사업체, 어떤 주택가들, 그죠? 이분들이 다니는 차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생활도로 형식으로 2개 차선이 있는 거지, 이게 원래 공간처럼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고속의 이런 도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녹지 공간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통행량의 유동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라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가 막히고 이 공간에 대한 답답하면 지상으로 다니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 공원 공간 때문에 계속 단절되기, 그다음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빠른 고속으로 못 다니게 고속 제한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감도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인선 숲길 같은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정말 지금 가보면, 물론 지금은 이제 지하 공사하느라고 더 소음이 많아지긴 했지만 유동성이 서울에서 손꼽힐 정도로, 왜 서울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화물차, 일반차, 출퇴근차 1년 360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퇴근 시간과 겹치면 정체는 필수인 지역. 그래서 소음, 분진, 공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참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걸 보면 이제 국회대로 지하 상부 공원 조성에 대한 설계 용역을 했고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당선작 이름이 적구창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제 꾸미는 거죠.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공모했고 그 공모작에 당선된 게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지 말고 그 공간의 것들을 부분적으로 그 안에 담되 새로운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 왜? 경의선 숲길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철로 그대로 보존한 데들이 있죠. 왜? 여기가 원래 뭐였던 것들. 왜? 청계천 가도 그 녹지, 그 천을 만들었던 그 공간의 기둥들, 지상에 여러 가지 고속 도로가 있었던 그 공간들이 남아있듯이 여기도 그런 공간들과 새로운 공간들을 좀 새로 만들어 본다. 근데 이게 조감도가 굉장히 매력적이라 보시면 굉장히 혹하실 것 같은데, 일단 공간은 그 목동 4단지, 7단지가 시작이거든요. 여기에 그레이트필드, 천년의 숲, 산업광장,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기억, 적구 창신의 적구죠. 그래서 과거의 공간을 이 안에 좀 담아보고 새로운 미래는 천년의 숲이나 그레이트필드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인 해석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간들의 이런 조감도들이 참 매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몇 군데를 살펴볼까요? 이게 대평원. 조감도만 보면 대평원이죠. 그레이필드, 이게 목동 4단지, 7단지 블록에 이런 대평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진짜 삶의 여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떤 녹색, 쉼터, 그 다음에 뭐 건강을 위해서 산책, 이런 것 하기에 딱 적합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목동 하면은 학구열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즈팜 빌리지, 녹지와 아이들을 고려한 키즈팜 빌리지라는 것도 이 안에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교육적 목적과 휴식의 공간을 같이 가져간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천년의 숲. 이게 이제 천년의 숲. 그래서 천년의 숲에는 다양한 시설들과 나무들을 많이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화할 수 있다. 그래서 천년의 숲에는 물의 정원이 들어갑니다. 왜? 경의선 숲길에 가면 굉장히 작은 연못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늘 아쉬움이 남아요. 왜? 얘 조금 컸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여기는 뭐 3, 40m니까 충분히 큰 그랜드 워터파크, 이렇게 딱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절별로 조감도가 나와 있다고요. 겨울 정원. 이야, 이게 구색을 또 갖춰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요게는 크린 에어 파빌리온. 이 파빌리온의 뜻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파빌리온은 뭐 가건물, 정자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그냥. 그래서 이런 실내의 다양한 생태 환경을 즐길 수 있고,
야외에서는 숲과 물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천년의 숲이 아무래도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여기 서울식물원 같은 분위기도 좀 나죠. 그리고 넘어가서 아까 산업광장이 있는 코워킹 플라자, 말 그대로 일과, 그러니까 과거의 일과 주거와 삶이 있는 공간. 그래서 요 공간도 이렇게 조금은 녹지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들을 좀 넣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현장 사진 담아본 것도 이렇게 지하화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양한 그 개발이나 투자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요게 신월여의 IC 그 유료도로죠. 요게 여기 나와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그쵸? 인천고속도로. 지금은 가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시끄럽고 먼지 많습니다. 이런 공간에 뭐가 있을까? 이런 조금 눈치풀림이 있을 공간인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철로 주변의 공간은 어땠을까요? 그쵸? 굉장히 시끄럽고 먼지 많고, 그래서 개발이나 가치가 굉장히 더디거나 아예 되지 않는 공간들. 그래서 아시겠지만 월세 공간 중에서도 철로 주변이 집값 싸고 월세 낮고, 그래서 이런데도 그것과 유사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다양한 사업체들,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되게 많아요. 주거 공간보다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야 30-40m 되고 녹지 공간,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을 굉장히 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포 애프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있나? 이번 주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투자거리로 괜찮은 것들이 있는가 얘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 도로를 가운데로 두고 강서구와 양천구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구청에서 굉장히 심연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아시겠지만 목동을 필두로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 교육의 도시 이미지, 프리미엄의 도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몇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시대상의 건축물들의 빌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건물들을 시대상으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발과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하화가 되고 상부에 공원이 조성된다니까 양천구에서는 뭘 할까요? 그렇지, 여기 개발하고 변화를 줘.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게. 어떻게 줘? 종상향 해줄게. 개발할 수 있도록 종 팍팍 올려줄 테니까 개발 좀 해봐. 변화 좀 해봐. 투자 좀 해봐.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다. 그래서 종상향하고 있다. 신월 2동, 뭐 신정 4동 이런 데가. 또 투자 포인트 하나. 종상향을 통해서 가치가 오르고 어떤 개발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그건 건축이나 지역의 개발을 위주로 하는 분들의 포인트라면, 일반인은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될까? 요거죠, 요거.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뭐가 달라요? 지상 2차로, 지상 1차로. 여러분, 상부에 공원이 많아지면 차선이 넓은 게 좋을까요? 좁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차선이 좁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두 개 차선보다는, 차선 하나가 보통 3-4m 하지 않습니까? 차선이 좁아야 차가 거의 안 다니고, 한 개 차선이면 진짜 그 연 넘는 거 하면 한 개 차선이지 않습니까? 차가 거의 안 다니긴 다니는데 거의 안 다닌다. 생활형 정도로. 왜 그 지역에 카페, 식당들도 어떤 배송을 해줘야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차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그 지역 안에 보면 조감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꼽진 않겠습니다. 조감도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두 개 차로가 있는 데가 있고요. 한 개 차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차로는 녹지 공간도 32m밖에 안 되지만 한 개 차로 있는 데는 38m나 되네요. 그래서 거의 40m. 더 풍부하니까 물의 정원 같은 거 어디에 들어갈까? 뭐 파빌리온 같은 시설 어디에 들어갈까? 보이네, 여기 파빌리온 같은 거. 이런 녹지 공간 어디가 더 여기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 공간이 더 만들어지고, 상부에 차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의 접근과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기도 좋고, 그죠? 일거양득, 일거다득의 효과는 이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 조성 사업에
가장 좋은 곳은 이 지상 1개차로인 공간일 거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감도의 지상 2개차로와 1개차로 있는 데가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조감도에 나와 있는데 어디가 지상 2차로고 어느 공간이 지상 1차로인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알려달라고 정보국에 청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을까요? 조감도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감도의 2개차로면 실제도 2개차로고요. 조감도의 1개차로면 실제도 1개차로니까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감도만 믿고 판단하셔도 된다. 뭘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감도가 뭐야?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2개차로 조감도만 가져왔고 1개차로 조감도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워킹 그 산업광장 쪽의 조감도인데 요게 1개차로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찾아서 어떤 변화와 주변에 어떤 것들의 가치 창출이 있을까를 조금 스터디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중에 가장 사람들이 알고 있고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블럭으로 이렇게 딱 가능한 지역을 제가 하나를 꼽아봤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손꼽히는 화곡 유통 물류단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까치산역. 그래서 화곡동 여기고 여기가 목동 여기가 있죠. 여기 목동 4단지 7단지부터 시작해서 그 경계인 지역. 여기가 목동 로데오죠. 그래서 여기에 화곡 유통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접전지. 여기가 대평원. 여기가 천년의 숲이지 않습니까? 제가 밀었던 천년의 숲에 가장 밀접해 있는 블록으로 유통단지가 있어 보여서 여기를 한번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23년으로 연도별 매매 건수를 봤더니 요 호재가 이제 발표될 때가 요쯤이거든요. 요때 매매 건수가 굉장히 확 늘었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은 아는구나. 요즘 와서 매매가 없어요. 물론 요즘엔 뭐 매매가 없는 게 여러 가지 금리나 부동산적인 것들의 약간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때 대규모 호재가 발표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확정이 된 이후에 거래가 많이 됐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가격은 반대예요. 거래는 이때 많이 됐지만 매매 가격은 오히려 요즘이 더 많이 이제 좀 시세가. 그러니까 어떤 개발 호재, 어떤 지역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지역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럼 투자를 해야 되면 뭘까요? 경쟁률이 낮아요.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많고 가격은 싸요. 이럴 때 들어가서 내가 몇 년만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면, 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2,000대야. 초반이야. 평당 1,000만 원. 20평짜리면 얼마? 2억은 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진입, 개발 호재 변화를 통해서 선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화곡 유통물류단지에서 조금 이름을,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강서 리빙 플렉스로. 요거 사진 잘 보세요. 비포. 요 뒤에 보세요. 배경. 애프터 뭐야? 애프터.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오랜 시간 지역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비포 애프터에 관한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왜 여기 사드리려면 이런 거 개발하실 분들 여기 살 거 아니야. 그럼 평당 싼 가격에 사겠어요? 비싼 가격에 사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2,200에 샀다 그러면 2,700에 팔 수도 있고 3,000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발 호재를 통해서 지역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주거나 이런 선호도가 높을 지역으로 이제 앞으로 바뀐다. 아니면 골목형 카페가 생기기 좋은 지역인가?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접근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뭐 6, 7, 80년대 다양한 빌라들과 다세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골목을 꼼꼼하게 누비면서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이런 빌라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런 빌라. 여기 가면 마음껏은 아니라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문화유산, 근대 문화유산 같은 오래된 빌라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요즘 모아, 그 다음에 가로정비 주택,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블록별로 가로정비 주택이 가능한 빌라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세네동, 네다섯 동에 규모 있는 빌라들이 여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식의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유망 지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과거부터 조금 현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요즘에 가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 과거예요. 이거 옛날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보이는 형태들이죠, 이게. 그래서 건물 보면 정말 옛날 건물, 그죠? 요 보시면 전형적인 옛날 건물. 요 건물 보면서 그 옥수금호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때문에 많이 다녔거든요. 예전에 옥수금호 보면 한 층에 화장실 하나씩 있는 데만 있었어요. 여기 보면서 야, 여기 진짜 예전의 정치와 풍경과 그런 것들 그대로 담고 있는 건물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것들 한 두세 동만 있으면 어때요? 주복 하나 들어가기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변화, 재개발 재건축의 변화가 이쪽 지역에 꾸준하게 이제 시도가 되겠고, 왜? 종상향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지만 지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은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시간이 짧습니다. 분당 수서간 지하와 녹색공원화,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도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지역들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고, 다산 신도시에도 굉장히 작은, 한 500m 정도 되지만, 경의중앙선 지하화하고 상부공원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들이, 여기는 지금 완성이 돼 있고, 여기 진행하고 있고, 여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충분히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처음에 인사드리고 소개하는 시간으로 지하화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투자적인 관점의 제 이야기도 조금 그 안에 섞어서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가 견문록, 왜 견문록인지 아시겠죠? 저는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으로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지역들이 있는가, 많이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지하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사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